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게스트 분들의 투자의 지혜나 경험 이런 것들 위주로 주로 들어왔잖아요. 뭔가 실질적인 것보다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마인드적인 게 많았다면 오늘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진짜 주식경제 선생님 범성공자 장쌤입니다. 지금 네이버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자공시생 튜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책도 내와서 열심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식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완전 전업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좀 해보시는 거 어때요? 회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만족스러우신가요?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크리에이터 쪽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이제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냥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던 거라서 사실 뭐 맞추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어떤 영상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우리의 투자의 그 중심 중에서요, 이 전자공시를 이렇게 중심으로 딱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블로그 이름이기도 하면서도 네네. 지금 거의 이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전자공시생이라는 네. 느낌으로요. 전자공시생이라는 느낌이 너무 이름이 딱 와닿기도 하고요. 네.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지도 바로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거는요, 거기에 중심으로 잡힌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는 KB증권과 NH증권에서 스몰캡 애널리스트를 직접 했었어요. 아, 스몰캡 애널리스트 하셨어요? 네네. 혹시 어디까지가 스몰캡 애널리스트 분들의 주로 이제 하는 일과 커버리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없어요. 왜냐면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리지 하지 않는 모든 종목들이 대상이 됩니다. 네. 이름은 스몰이지만 초대형 빼고는 다 스몰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좀 커요. 근데도 섹터가 애매해서 뭐 비어 있다. 그러면 또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했던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증권사 다녔었는데요. 그렇죠. 대우증권 다녔었는데요. 어. 대우증권에도 스몰캡 부서가 있었어가지고 네. 당시에 그 부서에서 하는 이제 일들이나 레포트가 되게 흥미로웠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되게 뭐 아니면 독이도 하고 그 새로움이 주는 즐거움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되게 재미있으셨겠어요. 재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늘 새로운 걸 찾아다녔었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굉장히 몰두해서 그런 변화들을 계속 추정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미팅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변하는 게 보여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요, 일종의 혼자 투자를 하는 거지만 스스로가 펀드 매니저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스몰캡 애널리스트처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너무 커져 있는 그 큰 세계관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고려해가며 TSMC의 주가를 고려해가며 막 이런 거 하면 좀 어렵긴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혼자 접근하기에도 큰 세계관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그런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스몰캡이라 보게 되면 사실 옥석가리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진짜 물고 늘어져서 잘 찾아낸다면 그거야말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 투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아니면 도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2017년부터 개인 투자를 나왔었는데 밑바닥에서 기업을 공부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기업의 명맥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기업에만 너무 몰두하면 안 되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한동안은 시황에 굉장히 탐닉했습니다. 오히려 뭐 차트도 오히려 보고 네. 막 공부를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좌절을 하고 네. 어설프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남들이 다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적용하려고 하니까 생각처럼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백투더 베이직. 그럼 나는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옛날처럼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고민의 끝에서는 뭘 봐야 될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데카르트의 명제 아실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명제에서도 보면 결국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다가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다 이게 거짓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고, 그러면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은 다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 고민을 시작했던 거죠.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고 봤을 때 뭐 레포트, 블로그, 유튜브, 기사 뭐 이런 거 다 좋죠. 하지만 그런 분들의 의견이 담겨 있지 않은
순수한 데이터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담겨 있는 곳,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전자공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자공시라도 봐야 되겠다고 시작했던 게 이제 전자공시생이었던 거죠. 그게 2021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2021년에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매일 거의 빠지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공시들을 정리를 한 거죠. 그게 이제 3년이 된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이제 풍어를 읽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진짜 신기하게 3년이 지나니까 네. 아, 어떤 공시를 봐야 될지 좀 보인다. 아 진짜요? 네, 어떤 공시들이 의미가 있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보인다라는 건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CT 혹시 찍어보셨어요? CT요. CT나 MRI. 그렇죠. 저 엊그제 찍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쫙 한번 받았는데요. 동그랗게 생긴 곳에 누워가지고 뿅 들어가면서 자석이 뺑 돌면서 찍는 거 그거예요. 그럼 CT는 찍을 때 이제 원리를 보면 단면을 찍은 다음에 이거를 묶어서 입체로 만들어서 조형을 하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단면을 찍어서 그거를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시를 매일매일 보는 건 단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시가 의미 없다고 많이 느끼실 텐데 그 단면만 봐서 그래요. 수주 공시 보고 이걸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하나만 보니까 의미가 없는데 이게 누적돼서 쫙 쌓이면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시를 보는 것도 흐름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공시 딱 하면 우리가 일단 대부분 공시를 보지 않고요. 그렇죠. 공시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활용하는 게 보면 실적 나왔을 때 직접 보는 거, 처음에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 보면서 사업 내용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수출 비중이나 보거나, 그러니까 좀 필요한 걸 찾아보는 느낌이지 이거를 이렇게 흐름을 본다는 느낌이 잘 없긴 하거든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 사실 그렇게 친절하게 쫙 연도별로 안 나와 있고 맨날 순서 반대로 나와 있고 맞아요.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엮었을 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엮을 때 엄청난 가치가 있죠. 그거를 아느냐 모르냐에서 이제 큰 차이가 생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투자 기회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 채널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유난히 많으시거든요. 네, 안 그래도 봤어요. 네, 이 분들께서 아마 공시를 거의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검색해서 어떻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는지 오늘 디테일하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 박고미 TV 오기 전에 이 키워드 같은 것들을 봤었거든요. 인기 동영상에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이 채널 성격이 뭔지 봤을 때 진짜 전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 30대 사회 초년생 분들이 재테크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고, 이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보니까 뭐 종목 추천이나 아니면 뭐 요령, 방법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기본을 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완전 정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들,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얘기 드리면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 철학이 굉장히 잘 잡히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도 진짜 어울린다 생각해요. 완전 정석이잖아요. 지금 완전 네, FM.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고 투자의 정석 책 같다고 막 하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 찰떡같이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전자공시란 무엇이고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일단 전자공시니까 전자 플러스 공시잖아요. 원래는 공시라는 게 있고 네. 전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게 전자공시예요. 그럼 공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공시라고 하는 걸 이전에 그럼 투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과거의 주식회사는 지금과는 달랐을 거잖아요. 처음에 주식회사가 설립됐을 때 뭐 규정 같은 것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그 주식회사는 일단은 자금을 모은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자한테 자금을 모아서 우리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고 이제 자금을 모아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사기시든 만들고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상장된 회사만큼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니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공시를 해서 투자자한테 알려라. 그래서 투자자들이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투자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공시예요.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러면 이 공시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투자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투자자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투자자가 안 봐요. 웃기잖아요. 정부에서는 심각하게 야 이러면 안 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 니네 꼭 얘기하고 다 말해. 너 숨기지 말고 다 말해 라고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공시 뭐야? 나 차트나 보고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시는 무조건 일단 보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시. 그런 출발이었군요. 아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면 공시 사이트에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공시가 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실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정기공시에서 나옵니다. 이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정기공시,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공시네요. 정기적으로 나오죠. 사업보고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뭉뚱그려서 사업보고서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이제 분기, 반기,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 연간 보고서가 나옵니다. 1년에 4번이 나와요. 분기마다 하나씩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보면 이제 분기별로 실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이제 회사에 따라서 친절하게 회사 사업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얘기하기도 하고, 또 공시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IR로 또 소개해주는 회사가 좀 많아요. 최근에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회사 실적이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이제 나와서 한 번에 조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기 공시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식회사를 잘 생각해 보면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이제 개념은 투자입니다. 투자. 자금 조달이에요. 주식으로 자본 조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에 관련된 뉴스도 이 공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증자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차익급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회사가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갚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게 이제 발행 공시 쪽에서 나옵니다. 네, 자금 조달 관련된 공시들. 자금 조달. 네. 채권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채권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외의 공시들도 엄청 많은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 좋아요 이래놓고 최대주주가 팔았어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부자들이 지금 장래 매수를 하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그런 공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어떻게 될 겁니다. 비전 같은 것도 발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당 얼마를 줄 거예요. 이런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내부자는 아니지만 어떤 기관이 우리 회사를 샀어요.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샀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들을 공시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공시를 왜 보기 힘드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공시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쳐놨는데 이게 이제 다트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전자공시 사이트입니다. 금감원에서 요걸 다 관리하는 거고, 네. 모든 상장 기업들은 공시할 의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거는 그러면 자율공시라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의무화되지 않는 것들은 자율공시를 통해서 보통 얘기를 같이 하죠. 아, 네. 이제 보면은 이제 다트가 있고 카인드라는 사이트도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카인드는 거래소에서 관련 사이트예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한데 카인드만 별도로 있는 공시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와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공시들이 거기 따로 뜹니다. 아, 예를 들면요? 뭐 너무 급등했다 그러면 투자 경고되잖아요. 네. 여긴 안 떠요. 아, 투자 경고는 여기 다트에는 안 떠요? 네, 카인드에 떠요. 어. 그래서 공시 왜 안 뜨지? 이게 아니고 카인드 가보시면 나와 있어요. 언제 풀리고 투자 경고 걸렸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네. 다트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저도 알아요. 보면 너무 불친절해요. 딱 보면 뭘 체크해야 될지 일단 모르겠어요. 네, 전혀 모르죠. 네. 그러면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최근 공시예요. 뉴스 같은 거예요. 뉴스 같은 거. 그래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제 최근 공시라고 뜨잖아요. 오늘의 공시. 보시면 유가증권이 코스피고, 그다음에 코스닥, 코넥스 이렇게 뜰 겁니다. 근데 코넥스는 의미가 없죠. 네, 오늘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라 하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40개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코스닥에서 46개. 지금 2시 37분인데 6시까지 공시가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올 겁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은 더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이 공시가 싫은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고서명으로 한번 솔팅을 해볼게요. 보고서명. 네, 보고서명으로 순서대로 이제 솔팅을 해보면 무슨 공시인지 감도 안 잡히는 공시들이 너무 많아요. 뭐 지금 보면 이제 결산 실적 언제 발표할 거다 이런 공시도 있고, 우리 기업 설명회 발표할 겁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이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이제 공시도 있고, 그다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수주 공시가 이겁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이사, 그다음에 신규 시설 투자, 뭐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겁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잠정 실적 공정 공시가 나오죠. 이거는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나오기 전에 우리 실적이 좀 크게 변했기 때문에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 보고서. 그게 잠정 실적 공정 공시. 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발표하지는 않고 실적 변화가 좀 큰 기업들이 미리 좀 발표하거나, 아니면 일부 기업들이 우리 실적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요거 후에 확정이 되면 확정 공시 또 나오나요? 분기 보고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사업 보고서. 거기로 바로 나오고. 그렇죠. 사업 보고서로 바로 나오죠. 잠정 실적이 나온 이후에 바로 이제 사업 보고서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요. 그러면 이 잠정 실적은요, 네. 거의 팩트에 가깝나요? 거의? 아주 가깝죠. 아주요. 네. 근데 연말에 나오는 감사 보고서 시즌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감사인이 보고 나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하면 수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회사라면 좀 안 좋은 회사들이 보통 그런 게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 이거 자체가 너무 뭐 틀린 숫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기업이 결산한 거니까. 기업이 결산해서 우리가 이런 실적이 났어요라고 하고 나서 이제 감사인이 이게 좀 맞다 안 맞다 약간의 조정이 있는 거지, 크게 조정이 있는 회사는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잠정 실적은 일반적으로는 믿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잠정 실적을 보실 때 여기 이제 당해 실적이 보이죠. 네. 이게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 실적이 3,994억 원. 아, 3,994억 원이에요. 네, 이게 아, 억 원 되기 맞네요. 때문에
그다음에 전년 동기가 4,312억 원이죠. 그러면 이게 원래 실적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시클리컬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사이클이 있느냐. 그러니까 계절성이 있다 그러면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야 되고 만약에 계절성이 없다 그러면 전분기와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그건 이제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도 시계열로 봐야 돼요. 기존에 이 기업의 실적이 어땠는지를 보면 보입니다. 일단은 모르니까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매출액이 감소했죠. 영업이익이 75% 감소했습니다. 75% 감소했어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0억 벌다가 170억.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은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역성장한 기업들은 웬만하면 저는 이제 아예 보질 않습니다. 더 공부할 필요가 일단 없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있을 거잖아요. 뭐 하나 시스템이 오늘 실적 엄청 잘 나왔거든요. 와. 보시면 이제 매출액은 12%가 증가했어요. 지금 6,873억 원. 근데 영업이익은 798억 원, 거의 한 800원 가까이 나가고. 영업이익 800억인데 167% 성장이네요. 그렇죠. 167% 성장했죠.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 좋다, 이거 사야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실적은 컨센서스와 또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존에 얼마를 예측하고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컨센서스 데이터가 이제 컴퍼니 가이드라고 해서 FN 가이드 들어가 보나 아니면 여러분이 HTS 들어가 보시면 기업 실적 같은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요. 아, 플러스 167%가 성장을 했지만 시장에서 그 전에 사람들이 200% 성장할 거다라고 하고 있던 기업이라면 조금 거죠. 네, 쇼크가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만큼 기대를 하고 있었느냐 이거를 보고서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 기업이 또 미래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치를 또 얘기를 해요. IR 컨퍼런스 통해서.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시장의 기대보다 우리 조금 지금은 실적이 좋았는데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주가 빠져요. 기업 전망을 발표할 때 그 해당 기업이 우리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그 직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기본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봤을 때 우리는 주식을 투자할 때 가치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가치 투자가 뭐냐면 실적이나 회사의 평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게 뭐냐를 봤을 때 우리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고 재무제표 속에서 우리가 주주의 가치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주주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 이익에서 나온다는 거죠. 미래 이익의 성장률에서 나오거든요. 미래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대치보다 성장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대치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거를 가이던스나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회사들을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단편으로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좋다, 수주가 좋다 그렇게 단편으로만 보면 이 기업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그래서 공시가 좀 싫어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실적 공시들을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진짜 의미 없는 공시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자사주 처분 결과 보고서 좀 보지도 않습니다. 임시주총회 결과 보고서, 뭐 일괄 신고 추가 서류 이런 것들을 쓸데없는 공시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이즈가 많고 보기 싫은 것도 많은 거예요. 아, 그럼 이 중에 꼭 봐야 되는 거를 골라주신다면요? 저는 여러분이 딱 하나 보신다 그러면 사업 보고서는 무조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분기에 한 번씩 꼭 봐라 이렇게. 그렇죠. 그걸 이제 흐름을 가지고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의 투자 기회를 얻고 싶다 그러면 장내 매수 공시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내 매수 공시 오늘 뜬 것 중에는 있나요? 장내 매수 공시는 매일 엄청나게 뜹니다. 보시면 여기 최근 공시에서 여기 5% 임원 보고라고 보이죠. 네. 여기 별도로 표시됩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군요. 네, 엄청 많아요. 이 5% 임원 보고라는 그거를 해석해 주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5%는 내부자 이외의 주주들은 5%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주식의 수가 바뀔 때마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임원들은 그냥 내부자들은 항상 한 주라도 변동이 있으면 보고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주요 주주들의 변화를 보고 있는 게 이 사이트. 5%와 임원을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이 사람들은 진짜 그야말로 이 회사에 많이 엮여있는 사람들이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사고 팔았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의미인 거고 그거를 공시하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이제 TS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의 공시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보시면 25일과 29일에 걸쳐서 한 3만 주를 샀죠. 근데 보면 취득 단가가 한 1,000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3천만 원. 네, 합해서. 그럼 저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요. 3천만 원, 누가 3천만 원 산 거를 의미를 가지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임원이 1억 원 이상 샀다 그러면 봐요. 임원이 내 돈- 1억 원 이상. 네, 임원이 내 돈을 1억 원 이상 태웠다 그러면 그래도 의미가 있겠지라고 하고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고 만약에 다수의 임원들이 보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매수한다 그러면 그땐 더 보는 거죠. 보면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안 봅니다. 아, 이거 볼 필요 없겠네요. 네, 국민연금이 매수한 건 안 보는 게 국민연금이 이제 외주 자금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러면 기관들이 막 나눠서 이것저것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기관이 아니고 다양한 기관들이 그 사다 보니까 5%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신고가 나오거든요. 그럼 다 국민연금으로 뜨는군요. 맞아요. 네, 합쳐서 이제 국민연금으로 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경 써서 보지는 않고. 야, 이제 골라내야 될 것들을 알려주니까 진짜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시면 LS 마린 솔루션이 있죠. 여기가 최근에 LS 전선이 계속 장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LS 전선이 지금 지분율이 58.09%잖아요. 이미 지분율이 높은데도 지금 58.74%까지 높였어요. 그리고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20만 주 가까이 샀죠. 그리고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40억이에요. 이번에만 산 게 40억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한 40%대 후반대부터 지금 거의 10%포인트를 늘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까도 입체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S전선이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만 보면 58에서 58.7 됐으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미 40%대부터 지금 60%가 될 때까지 계속 늘리고 있다는 그 흐름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본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트 이렇게 네이버에 쳐보시면 다트가 나오거든요. 다시 들어가셔서 지금 저희는 LS 마린 솔루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궁금했잖아요. 보세요. LS 전선이 언제부터 샀는지. 아, 이거 장내 매수 공식 계속 있죠. 여기 계속 있잖아요. 보면 이제 6월에도 계속 있죠. 진짜 많네요, 저게. 그럼 5월 말부터 샀단 말이에요. 그 전에 딱 없네요, 진짜. 그렇죠. 그럼 5월 말에 얼마만큼 지분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45.77%. 네, 아까 거의 59%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거의 2달 만에 지금 거의 10% 이상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사지? 보통 이렇게 장내 매수를 하는 경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언제 살까요? 주가가 빠지면 사요. 보통은. 마린 솔루션 많이 빠져 있어요. 안 빠졌어요. 그게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봐요. 비싸면도 불구하고 계속 늘린다. 네. 아니 왜 이때 안 샀죠? 지분 늘리고 싶었으면 이때 타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주가가 여기서 한번 올랐단 말이에요.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계속 샀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샀어요.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왜 살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때 공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강조드리는 게 왜? 예요. 대체 왜? 이런 공시를 왜 냈지? 거기서 궁금하면서 출발이 되면 여러분이 투자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 궁금하면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찾아봐야 될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찾아봐야죠. 그렇잖아요. LS 마린 솔루션이 무슨 회사길래 살까? 아까 제가 LS 마린 솔루션 검색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면 사업이 나온다고 말했죠. 그럼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서 사업의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해저 전력 케이블과 해저 통신 케이블의 시공 및 유지 보수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을 매설한 회사라고요. 이것만 보면 잘 또 와닿지 않죠. 그럼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LS 전선 한번 쳐볼까요? LS 전선이 사고 있잖아요. LS 전선 관련된 최근의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보시면 이거 혹시 KT 마린 그거예요? 원래? 맞아요. 이름 바뀌었어요. KT 서브마린 이름 바꾼 겁니다. LS 전선이 인수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보시면 LS 전선이 LS 마린 솔루션과 협력해 해저 케이블 사업에 나선다. LS 전선이 왜 샀다는 거죠? LS 마린 솔루션과 협력해서 해저 케이블을 LS 전선이 생산하고 이거의 설치는 LS 마린 솔루션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LS 전선이 해저 케이블 쪽으로 만약에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우리가 LS 마린 솔루션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1조 원 규모의 미국 최대 규모 해저 케이블 공장 짓는다 나오죠. 해저 케이블의 기술이 만드는 그 기업이 거의 없죠. 없습니다. 네,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6개 대한전선이 지금 보면 기술 탈취했다고 해서 이렇게 소송 걸 정도로 우리가 기술이 뛰어나지 않다 그러면 기술 탈취했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기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한전선이 우리 공장을 베껴서 만들었다. 우리 기술을 탈취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해저 케이블 사업은 쉽지 않은데 이 LS 전선이 지금 뛰어들었고 미국이라든가 지금 유럽 쪽에서 어마어마한 수주를 받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수주 잔고가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주 잔고가 결국은 LS 마린 솔루션의 실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산다고 봐요. 그럼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좋게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기에 뭔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테마로 올랐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대주주가 여기서 사겠어요? 안 사겠죠. 지금 올라서도 우리가 더 갈 것 같으니까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궁금증을 찾아야 돼요. 이 공시를 통해서 이 공시는 왜 나왔지? 이 궁금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공시는 사실은 이 궁금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공시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넘겨보셔야 되고. 지금 이 흐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지분을 늘려갖고 왜 늘렸나 봤더니 주식이 싼 것도 아니고 비싼데 더 사는 이유가 뭔지 봤더니 이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한 것도 그랬는데 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 비싸매도 계속 지분 늘려가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스토리를 지금 다 여기서 확인했네요. 그렇죠. 마우스 하나와 컴퓨터 하나가. 보이잖아요. 재밌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서사가 생기니까요. 스토리가 더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거죠. 남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만약에 찾아봤어요. 그러면 기업과 만약에 소통을 하고 전화를 해보고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맞나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 얼마만큼 기여가 되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다트 안에서요, 이런 스토리가 하루에도 수십 개가 생겨나고 있지만 그 중에 뉴스를 통해서 진짜 대중들이 알 만큼 누군가 가공해 주는 거는 거의 몇 개 안 되는 거잖아요. 많지 않죠. 다 사라지거나 그렇죠. 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스토리로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기를 잡을 수 있죠. 와, 이게 진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네요. 오히려 선택 취사가 중요한 시기네요. 네, 엄청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재룡전기. 재룡전기 지금이야 많이 아시죠? 2022년 초에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이 중에서 공시를 검색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수주 공시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주 공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단일 판매. 그것만 참 나오나요? 네, 오. 나오죠. 그러면 이 회사 잘 보세요. 재밌어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주가 몇 건 있나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요? 없어요. 수주가 기재정정 정정 공시 하나 있었어요. 근데 2021년부터 보세요. 21년 12월에 하나가 나오고 1월, 3월, 3월, 4월, 4월, 5월, 6월, 6월. 자, 회사가 어때요? 변했죠. 10년 동안 하나 나오던 게 네. 이제 뭐 거의 몇 달에 하나씩 계속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몇 달 하나는 아니에요. 뭐 한 달에도 지금 몇 개가 나와요. 아, 근데 정말요? 이게 수주가 크고 작던 간에 이렇게 다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수주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10% 이상, 코스피는 매출의 5% 이상이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매출의 10%, 매출의 5% 정도? 네. 아, 그러면 무조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1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네요. 어마어마하죠. 우와. 네. 근데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수주가 뭐죠? 미국이네요? 네, 수출입니다. 이 수주는 뭐죠? 미국이네요? 그렇죠. 자, 다른 수주도 볼까요? 정말 주체는 다른 거죠? 다 다릅니다. 이상하죠, 이제. 그럼 이제 재룡전기 전체 사업 보고서를 다시 보자고요. 사업 보고서를 볼 때 이제 정기 공시를 누르면 정기 공시만 나옵니다. 사업 보고서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럼 과거 사업 보고서를 보잖아요. 우리가 2021년부터 변화가 있었으니까 2021년 말 기준으로 보자고요. 뭘 보냐? 이 회사 수출이 얼마나만큼 있었냐? 왜냐면 미국 수주가 나왔으니까. 그러네요. 그전에는 하기야 수주 자체가 안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매출 및 수출 상황을 봤을 때 매출 수출이 원래 많았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수출 보세요. 62억. 전체 매출에서 220억 매출 중에서 62억. 의미 없죠. 근데 아까 수주 한 건만에 얼마였었냐면 70억, 80억, 200억 이랬어요. 자, 이 수주가 나왔을 때 이 주가가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오, 그거 궁금합니다.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네. 너무 무관심 상태였을까요? 네, 한참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이걸 수주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공부한 다음에 이게 실적으로 연결됐을 때 투자했다 그러면 20배 났어요. 20배. 네. 제가 현업에 있을 때요. 제가 PB 일을 했었는데 저희 지점에서 기업 분석할 때 당시에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 이름은 익숙한데 당시에도 그 컨셉은 그냥 저평가였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저평가이긴 했는데 성장 가능성이 되게 없다는 걸로 일단 약간 규정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까 한 14년 정도 되거든요. 그게. 네. 저 때 모습인 거고 지금 딱 열어봤더니 재룡전기? 그때 그 재룡전기? 딱 열어봤는데 완전히 이렇게 환골탈태되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가 다 되고 나서 지금 저처럼 그 회사 이렇게 변했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지만 중간중간에 가끔씩만 열어봤으면 변해가는 과정 중간에 들어갔어도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었다. 그렇죠. 네. 그럼 더 재밌는 걸 알려드릴까요? 이 회사 무슨 사업이지 궁금하잖아요. 수주가 나왔으니까. 네. 보면 이 회사가 일단 중전기 변압기잖아요. 변압기 사업을 해요. 자,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이 회사만 그런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추가 검색을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상세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서 위에서 검색할 때 본문 내용에 변압기를 채워보는 거예요. 많은 공시들의 본문 검색도 되는군요. 변압기 회사 효성중공업 있죠. 그다음에 동원 시스템즈 최근에 상장한 산일전기.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도 아마 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정말로 변압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유가증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한번 봐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 산업 분석도 어느 정도는 좀 해야 이게 경쟁사나 이게 점유율 같은 것도 대략 같이 공부해주면 좋겠군요. 그렇죠. 당연히 좋죠. 근데 보시면 일단은 재룡전기를 봤으니까 대표적인 기업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번에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변압기 회사예요. 그럼 이 회사도 수주가 변화가 있냐?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10년으로 하고 일단 단일 판매가 봤을 때 2019년 여기도 수주 별로 없죠? 별로 없죠? 네, 그 다음에 22년부터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는 수주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이번엔 이제 제가 정기 공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수주 공시만 신경 쓰고 공시 단편만 신경 쓰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다 말씀드릴게요. 21년 말 기준으로 볼게요. 21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사업부가 지금 1조 4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합한다고 쳐도
규모가 별로 안 크니까 이 9천억 정도 있다고 치면 한 2조 한 5천억 정도 될 거예요. 연합계가 되게 크긴 크군요. 그죠? 근데 2023년을 볼까요? 5조 3천억? 네, 2배 됐죠. 그럼 이게 산업이 변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완전히 산업이 그냥 다 변했네요. 22년 분기부터 계속 보이긴 했는데 네. 지금 사업 보고서만 보고 드리는 거예요. 연간으로만. 이때 3조 5천억이죠. 그럼 뚝뚝뚝 올라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분기별로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최근에 더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더 늘었죠. 자, 그러면 이건 재룡종기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럼 변압기에 뭔가 이슈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변압기에 문제가 이슈가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가 구조적이다 그러면 취하면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슈는 이거였어요. IRA.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하면서 신재생을 지원했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분산 발전이거든요. 근데 분산 발전은 뭐가 중요하냐면 전력기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있으니까 전선이나 전력기기 수요가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력기기나 전선 쇼티지가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수주가. 이 작은 기업까지 왔다고, 재룡용기까지. 아 진짜. 네, 이 재룡용기 수주가 막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재룡용기 제가 강구했던 게 뭐냐면 아 이건 뭐 마진 기껏해 10% 정도 되겠지라고 했었는데 영업이익률이 40%까지 갔어요. 영업이익 40%요? 네, 그만큼 수출이 마진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죠. 와, 아 비싸게 사줬던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필요하니까 빨리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재룡용기를 실적으로 한번 보면 작년 사분 보고서를 보면 여기 이제 연결 재무제 포괄 손익계 순서가 나오잖아요. 1,800억 매출액에 영업이익 700억이 나옵니다. 거의 40% 가까이 되죠. 2년 전만 해도 480억이. 뭐 1억인데요. 1억이 700억이 되는 거예요? 2년 만에? 네, 이게 공시를 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를 말이죠. 이런 기회가 1년에 한 번 있으면 안 되나요? 1년에 한 번만 가져가도 돼요. 공시를 그냥 매일매일 보다가 그냥 가볍게만 보다가 이런 기업 재밌네. 좀 더 살펴볼까? 왜? 이건 이 정도까지 변하지? 라고 하는 기업들을 분기에 한 개씩만 찾아주셔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쌓여서 열불의 포트폴리오 쌓으면 그냥 안정적인 수익이 나요. 근데 매일매일 단타 치면서 수익 내려고 하면 그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요 1년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좋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숨어있는 보석을 찾는 아주 좋은 방법은 다툴 뒤지는 건데 그렇죠. 뒤지다가 오늘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죠. 오늘 본 걸 별로 없네. 내일 또 보고 또 내일도 못 찾고 마치 보물찾기 하듯 맞아요. 매일매일 보물찾기 하듯 1년에 하나만 찾으면 충분하다라는 거네요. 네. 근데 이걸 매일매일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매일매일 단편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바보가 아닌 이상 어제 재룡용기 수주가 나오고 일주일 뒤에 또 나오면 또 이상하네?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3년이 쌓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없다가 갑자기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매일 보면 얘는 왜 갑자기 보이지? 이게 보인다는 거네요. 네. 이거 재밌는 거죠. 이거 왜? 이게 단편을 보면 왜가 안 나와요. 그냥 뭐가 나왔나 보다. 수주가 좀 큰 수주가 나왔나 보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 수주가 커. 사. 뭐 시설수가 되게 규모야. 사.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보통 그럴 때 실패하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 하기에 진짜 유로운 투자네요. 네, 재밌죠. 왜냐면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발굴해서 사는 그 기업을 내가 찾았다고 느낄 때쯤에 그 기업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거나 또는 막 기관들이 이미 보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많지 않죠. 그러면 이런 지금 2024년에 이 시대에 정보의 선점이라는 것이 가치는 되게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개인이 찾아낼 수 있고 그게 더 유리한 곳이 다트라는 공간. 맞아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게 소비재의 트렌드를 찾아서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네. 좀 쉽게 느끼니까요. 주변에 그렇죠. 찾기가요. 그리고 또 그거 자체는 이제 여의도보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더 빨리 느낀다라고 생각도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투자에서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트렌드에 밟지 않으면 그 투자자가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트렌드가 읽기가 더 어렵다. 어렵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트렌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거 왜 그럴까요? 저 너무 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 안 가잖아요. 지금 일해야 되고 애 보고 하면 사실 주말에 데이트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결혼하게 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트렌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저 모를지 몰랐거든요. 그렇게까지 방송 작가님들이 와 진짜 아저씨다 이렇게 하면서 볼 줄 몰랐는데요. 제가 MC를 보고 있는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매주 새로운 주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 OTT 주제 이런 걸 따왔을 때 다들 선제 업고 튀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업고 튀어요? 사람들 진짜 와 막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아이유 이쁘다 뭐였더라? 그 줄임말 3글자 있던데. 그런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활동 범위가 왕성한 그런 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또 유리한 투자가 또 존재하는 것이지만 네. 어찌 보면 이제 저처럼 안에서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고 시간이 촉박해서 작정하고 한두 시간 내가지고 컴퓨터와 마우스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투자가 어찌 보면 나의 자원을 엄청 잘 활용할 수 있는 투자거든요. 네. 이게 일반 투자하면서 제가 피터 린치 책을 처음에 같이 투자하면서 이제 배웠어요. 공부했었죠. 근데 피터 린치 책 보고 공부했다가 투자 실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피터 린치 혹시 어떤 투자인지 아세요? 그렇죠. 근데 그 투자가 너무 쉽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 보면 사면 되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면 투자 아이디어를 자신의 주변에서 국한돼서 찾아요. 예를 들면은 야 이거 청소기 너무 잘 팔린대 대박이야 이거 누가 만들어?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좀 있고 내 주변에서 인기 있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인기 있는 거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그 회사의 실적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마우스가 대박 터졌다고 해볼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겠어요? 전혀 영향이 없을 거잖아요.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먹태깡 약간 있었잖아요. 네. 그거 엄청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까 한 3, 400억 이렇게 팔렸는데 농심에는 거의 기별도 안 가요. 그렇죠. 농심 실적에 영향이 없죠. 근데 예전에 허니버터칩은 달랐어요. 허니버터칩은 크라운 혜태 쪽에서 실적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피터 린치만 따라하니까 실패를 많이 한 거죠. 혹시 작가님께서 기억하시는 허니버터칩의 광풍과 그게 실적 기여한 정도와 그 당시의 실제 주가의 흐름 이런 거 혹시 기억 좀 나시나요? 제 실적의 기여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가는 5배 올랐어요. 5배. 네. 근데 그때는 혜태 상장이 안 돼 있었을 때가 크라운제가 올랐었던 시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너무나 열풍이었고 또 품절이 계속 일어났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좀 특이했던 점은요. 당시에 허니버터칩 광풍을 하고 있을 때 제가 PB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트를 열어봤단 말이에요. 검색을 해보니까 어쨌든 혜태가 어쨌든 크라운이 가지고 있으니까 크라운이 올라가야 되겠다고 차트를 열어봤는데 안 오르더라고요. 계속 과자는 광풍인데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과자를 샀거든요. 한 달 정도 뒤에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그래서 시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라이프 투자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만약에 뭔가 대박 났다면 여러분 약간 늦잖아요. 맞아요. 뭐지? 벌써 갔네? 근데 당시에는 뭘 봐도 약간 늦게 주가가 움직였었거든요. 그때가 참 돈 벌기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투자가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많이 알면 알수록 투자는 더 힘들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트렌드를 보는 투자가 좀 어려워졌던 게 그런 거죠. 네, 이제는 어찌 보면 결국 투자를 하는 것은 싸게 사야 되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 명제가 있잖아요. 그럼 싸게 사기 위해서는 버블이 끼지 않아야 된다는데 버블이 끼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이라는 이 연관도 가지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뭔가 유행을 보고 쫓아갔을 때 지금 같이 정보가 빠른 시기에 싸게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 오히려 아직 때묻지 않은 선때를 타지 않은 이런 원석들을 발굴하는 것이 정말 유리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네. 이거요? 박보미 TV 박구미 TV